현재 중국은 푸틴 정권 붕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중간급 정부 관리들과의 관계를 늘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를 당장의 협력 대상만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전략적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의 권력 구도는 영원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푸틴 대통령 개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정치권 전반으로 접촉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교와 경제, 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간급 관료들과 차세대 정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구축하며 정권 교체나 권력 재편이 일어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다져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도자가 물러나더라도 러시아의 정책 방향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결망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 주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일부 러시아 중간 관리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과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조 관계를 확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정부 내부의 분위기와 정책 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인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역시 이런 움직임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크렘린궁의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매우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외교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서로를 경계하는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각자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러시아에 있어서 중국은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미 러시아의 경제는 중국에 종속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현재 중국은 러시아 대외 무역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0%였던 수치가 10여 년 만에 40%까지 오른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고 거래할 만한 나라가 중국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당장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헐값으로 받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중국 시장 없이는 에너지 수출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됐죠. 그렇다 보니 러시아에 있어서 중국은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 관계의 주도권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시베리아 힘2 가스관 계약 타결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도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 국내 판매 가격 수준을 그냥 헐값으로 낮은 가격을 요구하였고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역에 있는 정유 공장을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연료가 부족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심지어 러시아의 앞마당이었던 중앙아시아 내의 영향력도 중국이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위안화 중심 금융망 확대와 중앙아시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과거보다 훨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때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의 위안화 중심 운영에 반대해왔는데요. 그런데 서방세계 제재로 인해 금융고립이 심화가 되니까 이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소장은 러시아 경제가 더 악화해 진짜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더 악화할수록 중국으로서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의해 종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무혈 입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중국 기업 점유율은 57.2%를 기록했는데요. 2022년에 9%였던 점유율이 2026년에는 57.2%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도 점유율 1, 2위가 삼성과 애플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샤오미가 1위를 차지한 상황이죠. 여기에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어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블라고 베셴스크 등 국경과 가까운 도시에서는 중국어 간판과 식당 메뉴판, 상점 안내문은 물론 일부 교통 표지판에서도 중국어 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어 표기가 러시아어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광객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자본이 통과 물류, 숙박, 도소매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오랜 기간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높은 생활비와 부족한 일자리, 혹독한 기후 등의 이유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국경을 중심으로는 무역과 투자, 사업 기회를 찾아 유입되는 중국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교량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도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지역 경제에서 중국 기업과 중국 상인들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지에서는 경제 활동뿐 아니라 생활 환경과 상권의 모습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푸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푸틴 이후의 러시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권력은 언젠가 교체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 정권 붕괴도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만약에 푸틴 정권이 붕괴한다면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외교와 경제 정책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변화를 우연에 맡기지 않고 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정치인과 관료, 지방행정 책임자, 경제 분야 인사 등 앞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과 접촉 범위를 넓혀두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만들어두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국가인데요. 중국은 특정 인물에게 모든 외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인물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향후 권력 재편이 이뤄지거나 후계 경쟁이 시작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와 곧바로 협력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연결고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장기 전략은 중국 외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데요. 현재 정상회담 성과보다 미래의 권력 지형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상당히 장기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 중러 관계를 넘어 푸틴 이후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자국의 영향력이 걸린 문제에서는 언제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핵심 영향권으로 인식해왔는데,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경우 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북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앞세워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자국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여겨왔습니다. 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경제와 외교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극 개발에서도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북극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제권을 쉽게 내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얼마나 이전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계산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두 나라의 관계는 이념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를 견제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